믿었던 사위가 사업에 성공하자 그를 뒷바라지해온 제 딸을 버리고 어린 여자와 재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그때 딸이 제 귓가에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나 이혼할게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딸의 뜻을 따라 조용히 이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 딸 인생에 로또처럼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자식의 인생은 더 그렇더군요. 제발 무탈하게 모든 것이 수월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야 모두 같겠지만 그 바람과는 다르게 고난을 겪는 아이를 봐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시련을 맞는 자녀를 보는 그 마음은 제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면서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정은이가 그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고운 제 딸이 마음이 다쳐 아파서 울 때는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던 정은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어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넉넉하고 여유롭게 키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저희 딸 정은이는 어릴 때부터 항상 저를 웃게 해주던 아이였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그랬나 싶기도 했거든요. 엄마 힘내라고 그림 그려 보여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만 하고 저는 계속 하던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과 세탁소를 운영하는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에서 일거리를 내려놓을 수 없었죠. 아이는 그런 남편과 제 곁에서 바쁜 부모 뒷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아이는 바쁘더라고요. 학교를 마치고 다녀오면 가게 한 켠에 만들어 놓은 평상 마루에 앉아 밥 먹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했거든요. 특별히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공부를 잘했던 건 아이가 스스로 그만큼 앉아서 노력한 덕이었죠. 중학교 때부터는 집에서 혼자 계획표를 세워가며 공부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청소며 빨래를 해놓고는 저녁밥까지 앉혀놓는 아이였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죠. 엄마가 해주는 개운한 두부조림이 먹고 싶어서 파랑 양파도 다 썰어놨어. 이제 솜씨발이 해주세요. 저는 그런 딸이 고마웠지만 마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웃기만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이나 조려줬죠. 그러면 딸아이는 너무 맛있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또 웃기만 했고요. 하지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너무 편하고 좋아. 우리 딸이 최고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떠오를 때마다 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딸아이는 그런 말도 하지 않은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는데 저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딸은 어릴 적부터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란 아이였는데 말이죠. 말 잘 듣는 건 기본이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걸 늘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줬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도 변함없이 그랬던 아이에게 마음껏 칭찬해줄 시간은 충분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딸아이는 저만 보면 웃었고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도 교과서랑 문제집 붙잡고 스스로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서 자다가도 울컥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 아이가 그 좋은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며 합격증을 보여준 그날은
정말 평생 못 잊을 겁니다. 합격했다며 기뻐하는 딸아이 목소리에 세상이 다 밝아 보였으니까요. 딸아이는 그런데도 뭐가 부족했는지 대학 가서도 편히 다니지 못했어요. 용돈도 알아서 해결하겠다더니 아르바이트를 2개씩이나 하더라고요. 주말이면 카페 서빙, 평일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죠. 그런데도 학점은 또 어찌나 잘 챙기는지 장학금에서 밀려난 적이 없었어요. 밤을 새서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아이였거든요. 혹여나 힘이 들지는 않을까 싶어 가끔 제가 그런 말은 했습니다. 힘들면 학교만 다녀. 몸 축나면 그게 더 큰일이다. 엄마, 나 이젠 다 컸잖아. 내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분명 지쳐 보이는데도 아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활짝 웃어 보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딸아이는 졸업하자마자 취업도 빠르게 했어요. 계약직이라도 좋다고 면접만 보면 무조건 달려가더라고요. 다들 취업하기 어렵다며 연일 뉴스에 나올 때라 걱정이 되더군요. 운과 실력이 둘 다 좋은 건지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에 딸아이는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딸아이 취업 소식을 전한 날에는 남편이 울먹이더군요. 남편에게도 딸아이는 자랑거리였거든요. 딸 덕분에 우리 부부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보다 더 표현이 없는 사람이라 직접 말로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딸아이에게 부모 노릇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하기만 했죠. 여전히 말과 행동으로는 표현도 못하면서요. 그런 딸이 있다는 게 세상 누구보다 큰 복을 받은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됩니다. 아이에게 직접 말로 표현도 해주고 한 번이라도 안아줬더라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딸아이가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너무 이르게 하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아쉽기만 했죠. 제대로 마음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가정을 꾸린다니 그렇더라고요. 딸아이가 데리고 온 신랑감은 같은 회사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회사 선배인 강민호라는 남자였고요. 사실 딸아이가 데리고 온 사익감이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이 과장되어 보인다는 생각에 우리 딸아이 짝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우리 정은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절대 고생 안 시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요. 젊은 남자의 혹이라고 생각하며 웃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실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치 일어난 일처럼 말하니 믿음이 안 갔죠. 남편도 저와 생각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세탁소를 30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 어렴풋이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심을 가진 남편이었기에 저보다 더 거부감을 표시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정작 딸아이에게 그런 표현도 못했습니다. 부모라고 해준 게 밥 먹이고 옷 입혀서 학교 보내준 것밖에 없는데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다고 데리고 온 남자의 험담을 못하겠더라고요. 여지껏 알아서 잘 해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까지 간 영리한 아이니 분명 사익감에 좋은 점을 봤을 거라고 믿고 싶었죠. 그랬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딸아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딸아이는 저희 부부 앞에 통장을 내놓더군요. 이건 제가 시집가면서 엄마 아빠 드리려고 따로 모은 거예요. 시집가는 애가 하나라도 더 챙겨가야지. 왜 돈을 주고 가? 자식이라고 너 하나인데 엄마 아빠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도로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써.
사람이 살다 보면 목돈도 필요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이 남편은 돌아앉아 한숨을 쉬더라고요. 애가 타는 마음이 곁에 앉은 저에게도 다 느껴질 정도로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딸아이는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그동안 나 힘들게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컸겠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열심히 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줘요. 딸아이 말에 목이 메어 남편과 저는 홀쩍이며 눈물만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두고 가고 싶으면 두고 가. 가지고 있을게. 대신 무슨 일 있어서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 딸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활짝 웃더라고요. 다음 날이 딸아이 결혼식인데도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설쳤습니다. 여러 번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딸 정은이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요. 그런 저의 바람대로 결혼 초기에는 딸과 사위 민호 둘이서 꽤나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평일 저녁 저희 집에 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고요. 시댁에도 그렇게 갔다가 주말이면 둘이 데이트하러 다닌다더군요. 딸아이 키울 때 세탁소 문을 닫지 못해 제대로 된 나들이 한 번 못 갔던 저희 부부는 아이가 그렇게 알콩달콩 산다니 좋았습니다. 걱정했던 건 다 지나친 염려였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죠. 사위 민호도 저희에게 살갑게 잘했고 딸아이에게도 표현을 잘했거든요. 어머니, 정은이가 진짜 알뜰하고 야무져요. 어떻게 이런 색시를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딸아이를 칭찬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댁에도 자주 가니? 가서 잘해드려. 그래야 강서방 체면도 선다. 알았어요. 우리 엄마 사위가 엄청 마음에 드나 봐. 나 조금 서운한데? 친정엄마가 내 편을 들어줘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딸아이는 여전히 웃더라고요. 표현이 워낙 없는 사람인 제가 딸아이가 직장 다니면서도 시댁생신, 제사, 명절까지 챙기느라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한 잔소리였으니까요. 물론 야무진 우리 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무슨 일이든지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사위 민호가 딸아이를 아껴주는 줄 알았기에 사위를 위해주면 당연히 두 부부 정도 깊어지고 우리 딸에게 더 잘하겠거니 했거든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사위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선후배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소리를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딸아이가 말리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와 남편은 옛날 사람이라 그 좋은 회사를 나온다는 게 탐탁치 않았지만 그렇게 됐다 하니 이왕지사 잘 되기만 바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업자금 보태줄 것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말만 얹을 수도 없으니까요. 딸아이도 남편이 민호가 하는 사업에 자기 월급을 보태면서 사업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정도라 잘 될 거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까지 둘 사이가 돈독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저 응원하고 지켜보며 밥 먹으러 오면 밥이나 차려줬죠. 사위 민호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바쁘신 바람에 집밥이 그리웠다면서 올 때마다 두세 그릇씩 밥을 먹고 갔거든요.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래서 장가온 이후로 식당을 못 가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 먹다가 다른 밥 못 먹겠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더 먹으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사람이 변해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군요. 저희 집에도 전처럼 오지 않았고 가끔 와도 달라진 모습이었죠. 예전엔 저희 집에 오면 먼저 일어나 식탁도 치우고 딸아이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라도 하려 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위 민호가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만 마치면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눕듯 앉아 TV부터 켜고 앉더라고요. 저와 남편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던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딸아이가 설거지를 해도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지쳐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니 이해해보려 했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더군요. 사이 민호가 바빠져서인지 딸아이도 집에 들르는 횟수가 적어졌고 저희가 반찬이라도 가져다 주려고 딸네 집에 가면서 그때 마주친 모습도 달라졌거든요. 어느 날은 딸아이에게 인상을 쓰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내는 모습도 봤습니다. 짜증을 낸 이유는 고작 밥상에 올라온 국이 짜다는 것이었어요. 아, 이거 국 간이 너무 세. 입맛 확 떨어지네. 나 요즘 피곤해서 예민한 거 몰라? 간도 하나 못 맞추냐? 그 모습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딸아이가 재빠르게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는 바람에 그냥 꾹 참았죠. 딸아이가 그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처음 본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저희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없으면 어쩔까 싶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저는 말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기만 했죠. 그러다 남편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당신은 오늘 민호 말투가 좀 거슬리지 않았어? 나도 거슬렸지. 근데 뭐 요즘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겠지. 사업이 잘 되면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그렇다 쳐도 말이야. 정은이한테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저도 남편의 말에 공감했지만 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부의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 싶다가도 불편해하던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한숨만 나왔죠. 그러다 며칠 후 오겠다는 전화도 없이 나타난 딸아이의 얼굴이 부쩍 수척해진 것을 보고 생각과는 다르게 지내는구나 싶었습니다. 항상 입가에 웃음을 머금던 애가 말수까지 줄었더라고요. 그러더니 멍하게 앉아있다가 금세 가겠다며 일어서더군요. 저는 그런 딸을 잡으며 밥 먹고 가라고 했지만 밥도 안 먹고 그냥 가겠다고 하기에 물었습니다. 왜 강서방이랑 싸웠어? 저번에도 그렇고. 아니야 엄마.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도 얼굴 좀 피고 다녀. 얼굴이 그게 뭐니? 너는 원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매력이야. 여자가 웃어야 남자도 웃지. 그러자 딸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더군요. 뒤돌아 나가는 딸아이 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사이 민호는 저희에게 간간히 하던 전화도 한 통하지 않으면서 도통 나타나지도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아이 혼자만 저희 집에 오는 일이 더 많아졌죠. 뭐가 그렇게까지 바쁜지 딸아이도 사위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하면서요. 집에서 밥도 딸아이 혼자 먹는 날이 많아 반찬도 안 가져가고요. 무슨 날이라고 선물을 사들고 오더라도 무슨 약속이 있다면서 밥도 안 먹고 일찍 나가곤 했죠.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거드름을 피우다가 껄렁대며 가더라고요. 그런 사이 민호는 딸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 사이 민호를 저희 부부도 더 이상 좋게만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그냥 넘기지 말고 한 소리 하는 게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결정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도 말도 없이 딸아이가 저녁에 집에 왔는데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정은아, 이걸 다 너 혼자 들고 온 거야? 엄마한테 전화라도 하지. 날도 더운데. 민호 오빠랑 장 보고 나오는 길에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거래처 미팅 있다고 먼저 갔거든. 아니, 그럼 이 앞까지라도 태워다 주고 가면 안 되는 거니? 이 더운 날씨에 너 혼자 이걸 다 들고 가게 해? 딸아이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에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며 딸아이가 목욕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더니 곁에 앉은 저에게 가만히 기대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 사실 좀 힘들어. 처음으로 저에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딸아이의 말에 제 가슴은 끝없이 떨어지면서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이에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의지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쿵쾅거리는 마음을 붙잡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민호 때문이야? 요즘 더 바빠졌어? 제 물음에 아이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기댔던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약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민호 오빠가 예전이랑 달라. 아닌가? 우리가 달라진 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요즘은 그냥 나랑 사는 게 불편하대. 딸아이의 그 말에 제 손에 쥔 수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을 하는 딸아이의 눈빛에 생기가 없고 기가 죽었더라고요. 처음 듣는 딸아이의 자신 없는 목소리, 억지로 웃으려 애쓰는 입꼬리가 저에게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크게 보이더군요. 더 힘든 시기도 씩씩하게 견뎌낸 아이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딸아이를 살피자 이내 딸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해야겠지? 조금 덜 바빠지면 괜찮아질 거야. 사업이 이제 막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니까 기다려봐야지. 저를 안심시키려는 건지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건지 모를 말을 한 후 딸아이는 잔담에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안방문을 열고 다 듣고 있던 남편은 조용히 그러더군요. 그 자식이 첫인상대로 간다고. 아무래도 정은이 마음고생 안 하기는 틀렸나 보다. 그러더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사이 민호가 집에 왔을 때 예전처럼 반기지 않더라고요. 원래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사위에게는 아는 체를 하고는 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딱딱한 표정으로 식사만 하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저도 전처럼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아이를 위해 억지로 웃으며 사위 민호가 좋아하는 잔으로 상을 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고 느꼈는지 사위 민호는 조금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의를 차리려는 듯한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희 부부와 사위 민호 사이의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제 네 돈 없어도 다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진짜 힘들 때 딸아이에게 뭘 했냐고 했대요. 딸아이가 너무 속상해 울면서 전화를 해 그 말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졌죠.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 거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식이다 뭐다 자꾸 늦게 들어오고 이상한 문자도 오고 전화기도 숨기는 행동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수상해서 캐물었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치더래요. 너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주제넘게 나서지 마. 그러더니 늦은 시간에 집을 나가서는 안 들어온다며 오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제 가슴에 유리파편처럼 박히더군요. 그랬는데도 저는 딸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갑자기 잘 되니까 너무 들떠서 그럴 거야. 그런 남자들 많다더라.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니 나아지겠지. 일일이 안 사람에게 말은 못하고 답답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딸아이는 울먹이면서 그러겠지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딸아이 집으로 가서 데려오고 싶었지만 이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져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마치 실패처럼 느껴졌거든요.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 게 부부라 어떻게든 맞춰서 살면 언젠가는 옛날 얘기하며 웃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세탁소에서 한창 일을 하던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죠. 엄마, 민호가 어린 여자랑 바람났어. 나 몰래 집도 하나 해줬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랐던 제 마음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민호의 아버지, 박가사돈도 그렇게 여자가 바뀌더랍니다. 시어머니 제사상 차리러 갔을 때 추석과 설에도 각각 다른 여자가 와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했대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사이 민호는 분노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라며 저희 딸아이에게 자주 들여다보라고 하더랍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마주치면 싸운다면서요. 너는 며느리가 돼서 뭘 하기에 시아버지가 외로운 걸 그냥 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서 애교도 좀 부리고 자꾸 찾아뵈면 아버지가 마음 잡고 안 그러실 텐데. 아휴, 너도 참 너무한다. 그래서 딸아이는 혼자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뵙고 식사도 대접했대요. 바쁘다며 가지 않았던 사이 민호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있었던 거고요. 저는 분노해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은 바라보며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전화를 받고 사이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왔더군요. 그런데 그놈은 당당하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저도 정은이 착한 건 알고 많이 도와준 거 알아요. 전 이제 좀 젊고 활력 있으면서 저한테 맞춰주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정은이보다 저를 이해해줄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사이 민호가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말을 제 옆에서 정은이도 다 듣고 있었는데 너무 뻔뻔하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그런 사이 민호를 빗자루로 내려치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너 이놈, 어디서 감히 내 딸을 능멸하고 있는 거냐?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새로운 사람과 살고 싶어? 큰 소리가 나고 부들거리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딸아이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남편에게 다가와 조용히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하더군요. 그냥 나 이혼할게요. 이 사람 옆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그리고는 사이 민호를 잡아 끌며 나가더군요. 그날 이후 별다른 말도 없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의 유예 기간만 지나면 이혼이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요. 사이 민호의 외도 사실을 알릴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정말 괜찮은 건지
회사도 잘 나가고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굴었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가 딸아이 눈치를 보자 며칠 뒤에는 그러더군요. 내가 왜 그런 놈이랑 계속 살아. 내가 참았던 건 엄마 아빠 때문이었지. 그런데 엄마 아빠 앞에서도 그러는 거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어. 아이도 아직 없었고 회사도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까 달라진 건 없어. 그 자식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 말고는. 그렇게 말해주는 딸아이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가 알던 저희 딸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딸아이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집으로 퇴근을 했으니까요. 여전히 저희 부부는 그런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조금만 더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엄마였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속에 있는 말들을 딸아이에게 들리도록 말해주고 표현했다면 아이가 그런 가벼운 사람과 만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쑥스럽다는 이유로,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딸아이에게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무겁게 하더군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아무리 바쁘고 쑥스러워도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표현했다면 너 그놈한테 넘어가서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갑작스런 제 사과에 딸아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러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엄마 아빠는 나 키우는 내내 온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어. 나에 대한 사랑, 믿음, 내가 다 느끼면서 컸는데 왜 그래? 나는 그놈이 안쓰러웠어. 능력도 있고 좋은 사람인데 받은 사랑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그놈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나 봐. 엄마 탓 아니야. 그놈이 그냥 그런 놈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꽉 안더라고요. 저도 그런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딸아이와 저는 사소한 것도 이야기하는 모녀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후회스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노력할 테니 도와달라고 했죠. 딸아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며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주고는 실천해주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이혼이 확정되었고 딸아이는 신혼집을 드나들었어요. 살림살이도 정리하고 집도 빼야 해서 다닌다는데 혹시 민호를 마주칠까 걱정이 되어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소송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딸아이가 민호의 외도 증거를 많이 모아두었고 폭언의 증거도 많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괜히 마주치기라도 했을 때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딸아이도 그런 걱정은 있었는지 별말 없이 저와 함께 갔죠. 그러다 딸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민호는 전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막상 이혼하고 나니 덜컥 겁이 났는지 뒤늦게 매달리더군요. 정은아, 내가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나 이제 정신 차려서 진짜야. 어머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랑 나는 끝났어. 그리고 당신 동업자들한테 연락 왔더라. 자신들도 사무실에서 그러고 있는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던데? 어차피 그 여직원이랑 당신 근무 태만이 너무 심해서 해고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얼마나 데이트를 한 거야? 당신 지분 줄 테니 나가라고 한다던데. 그래서 이러는 거면 늦었어.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유유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는 저희 집 앞을 서성이기도 했지만
딸아이의 단호함과 남편의 경고를 듣고는 더는 나타나지 않더군요. 딸아이는 퇴근 후에 매일 꾸준히 운동을 다녔어요. 그렇게라도 자신을 다시 돌보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제 눈에는 백조처럼 보이더군요. 물 위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물 위에 떠있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백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민호가 또 나타났나 싶어서요. 동업하던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오게 되고 일이 잘 안 된다고 딸아이 회사 동료가 전하더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누구 만났어 하고 제가 웃으며 물었더니 딸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던 시점부터 고등학교 동창회 나갔던 딸아이가 결혼하고도 종종 동창회에 나가곤 했나 봐요. 다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이라 친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딸아이를 좋아하던 첫사랑을 만났답니다. 그 친구가 몇 번 저희 집 앞까지 따라왔던 게 제 기억에도 있었죠. 어릴 때 첫사랑이니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잘 나눴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터라 딸아이가 결혼한 줄 몰랐는지 보고 싶었다는 둥, 더 예뻐진 것 같다는 둥 그런 말을 하더래요. 딸아이는 그런 그 친구에게 정확하게 말했다고 해요. 야, 나 결혼한 거 몰라? 내 남편 말고 그런 말 하는 거 나 불편해. 그냥 오랜만이라 반갑다 정도가 맞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릴 적 친구라도 유부녀한테 선은 지켜. 딸아이는 그때 분명하게 민호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더 분명히 하려고 한 말에 그 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먼저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걸로 그 친구와의 만남은 끝이었고요. 몇 달 후쯤 그 친구가 외국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 후에 돌아온 거라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을 통해 전해 들었대요. 그때도 딸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구나 하고 말았답니다. 당장 자신의 가정 문제로 속이 시끄러운데 다른 집 이야기가 궁금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이혼한 소식을 그 친구가 들었는지 연락을 해오더랍니다. 딸아이는 그것도 너무 불편했대요. 아직 누군가를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연락을 해오는 그 친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생각은 달랐는지 점점 더 연락을 자주 하더니 자꾸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딸아이가 결국 만나기로 했답니다. 만나서 정확하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려고 만났는데 하필 거기서 강민호를 만난 거야. 그러더니 나도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냐면서 난리치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어디서 그딴 말을. 이혼한 것은 절대로 정혁이 그 친구 때문이 아니었는데 민호는 딸아이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이유로 억울해하더랍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는데 말이죠. 동창회에서 다시 정혁이를 만났을 때도 민호는 이미 외도 중이었고 딸아이를 힘들게 하던 때였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에 선을 그었던 거고요. 그러다 몇 달 후 이혼 소식이 동창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졌는지 정혁이가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민호에게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하기도 우습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답니다. 그럴수록 민호는 딸아이를 놔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딸아이는 동창이고 이야기할 게 있어 만난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민호는 비아냥거리며 그러더래요. 거봐, 내가 너 동창회 그렇게 뻔질나게 다닐 때 알아봤다. 그래놓고 나한테만 억울하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이야, 너 진짜 뻔뻔하다. 이래놓고 위자료까지 다 챙겨가?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5개월도 안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기록이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전 남편이시라면서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정은이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민호는 정혁이에게 명함을 받아들더니 눈빛이 흔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실례했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하더랍니다. 갑자기 달라진 민호의 태도에 딸아이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놀랐대요. 그리고는 대충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 표정이 안 좋았던 거고요. 진짜 강민호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거기서 난리치는 바람에 정혁이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왔잖아. 그런데 얼마 후 딸아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더 자주 웃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도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와 남편에게 정혁이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정혁이 그러더랍니다. 이제 네가 혼자라면 우리 다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오래전 딸아이와의 추억이 담긴 휴대전화 고리를 내밀면서요. 미국에 가면서 너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많이 힘들었어. 너는 대학 가면 사귀는 거 생각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나는 대학을 미국으로 갔잖아. 그때 나 좋다고 다가온 여자와 가깝게 지내다가 결혼했었고, 그런데 서로 너무 달라서 맞춰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혼했지. 혹시나 해서 나간 동창회에서 너를 만났을 때 너무 반갑더라. 이제는 학생이 아니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벌써 결혼했다며 나를 밀어냈지. 그때 진짜 민망했어.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싶기도 했고,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나 보다 했는데 너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 처음엔 안타깝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싶었어. 그러다 어쩌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혹시나 내가 또 늦으면 너를 진짜 잃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기로 했어. 손까지 벌벌 떨면서 말하는 정혁이를 보자니 딸아이는 고등학생 때 모습이 떠오르면서 웃음이 나더래요. 그래도 정혁이는 딸아이를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딸아이가 피식 웃었더니 그제야 정혁이가 고개를 들어 딸아이를 보고 웃었답니다. 그 후로 둘은 종종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고요. 가끔 만나기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딸아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던 거죠. 자신의 아픈 과거까지도 다 품어주는 정혁이가 고맙더래요. 그리고 떨어져 지낸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변함없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에 신뢰도 생겼고 이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내가 뭐라고 얘가 이렇게까지 할까? 비록 둘 다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정혁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만나게 되었대요.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면서 정혁이는 결혼 이야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지만 몇 개월을 그렇게 설득당하고 나니 자신도 새롭게 시작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엄마, 아빠, 나 정혁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사람 마음만 보고 결정한 거야. 엄마도 나 다시 한번 믿어줄 수 있어? 저희에게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다고 할까요?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채워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딸아이를 가만히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집에 한번 데리고 와.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딸아이의 손을 잡았죠. 딸아이와 함께 온 정혁이는
고등학생 때보다 훨씬 늠름해졌더군요.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하더니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조금 놀랐지만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중에 정혁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면서도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딸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딸아이는 그제야 정혁이가 민호가 말하던 회사의 지부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미국에도 사업체가 있는 업계에서도 꽤나 알아주는 곳이더라고요. 딸아이는 정혁이가 그 회사에 다니는 줄만 알았지 직급은 몰랐던 겁니다. 따로 명함을 받은 적도 없었고 정혁이도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 본사도 정혁이 형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혁이와 형이 함께 사업에 성공해서 해외 진출까지 했고 지금은 꽤 이름 있는 기업의 대표더군요. 그런데도 한 번도 돈 자랑을 한 적이 없었답니다. 원래도 집이 부유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지만 딸아이는 그런 건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딸아이에게는 그저 항상 변함없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모습만 중요했으니까요. 심지어 저희 부부에게도 따뜻하고 겸손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요. 어쩐지 전에 강민호가 너 명함 보고 놀라더라. 왜 그럴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거였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둘이 다시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하는 정혁이의 눈빛에는 오로지 저희 딸아이만 담겨 있었습니다. 왠지 그 눈빛이 정말 믿음직스럽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지난주 두 사람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정혁이가 다시 미국에 가서 3개월을 지내야 하는데 정혁이 부모님이 약혼이라도 하고 다녀오라고 하셨다면서 두 아이가 직접 준비를 했더라고요. 딸아이는 고운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은아, 고생 끝에 진짜 보석을 만났구나. 넌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정혁이는 미국 출장길에 올랐고 딸아이는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아이가 이제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세상의 모든 신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딸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다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그런 기도뿐이라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품은 채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인생은 결코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끔은 돌부리에 넘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죠. 우리 딸아이도 그랬던 거고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닌 무시와 외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 딸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서로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아픈 시간을 껴안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딸아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기만 하고요. 부디 앞으로의 딸아이의 삶은 고통이 아닌 온기 속에서, 눈물이 아닌 웃음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지나간 시간은 이제 안녕이라 말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진짜 행복만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은아,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앞으로의 모든 날이 너를 향해 따뜻하게 빛나주길 바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 곁에 늦지 않고 있어주세요. 말하지 않은 진심이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말이죠.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